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해피 추석!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연휴 첫날에 인사드리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더라도 공부는 멈춰선 안 되겠죠. 오늘 장르가 머니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명 천재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아유, 부릉부릉 오늘 시동을 제대로 안 걸어주셨네요. 이따가 걸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JTBC 경제산업부 박준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뵙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박준호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2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부릉 지금이에요. 평론가님, 왓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 시동 이슈. 예.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이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블랙락은 무려 1경 7천조 원이나 운용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블랙락과 우리 대통령이 MOU를 맺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나라가 AI, 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을 하는데 블랙락이 수십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양해각서입니다. 블랙락 레디핑크 회장은요. 한국이 아시아 지역 AI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자본을 동원해주겠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AI라든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양측이 윈윈하는 좋은 투자 협정이 체결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대 섞인 희망을 안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좋은 소식이군요. 네, 아니 이렇게 글로벌 투자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네. 레디핑크 회장 말대로 진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AI 수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권혁수 앵커 이번 주 주제 뭘까요? 네, 얼마 전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빅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굉장히 크게 놀랐는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됩니다. 연간 80조 원 결제 파워를 가진 네이버 파이낸셜과 글로벌 3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손을 맞잡은 건데요. 두나무는 왜 네이버 품에 안겼을까요? 국내 디지털 금융판을 뒤흔든 두 회사의 만남. 그 뒤에 숨은 속뜻은 무엇인지 2주의 머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실 이 두나무 방금 글로벌 3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가장 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또 국내 1위 포털이잖아요. 네네.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이 각 분야에서 최고인 두 기업이 가족이 된다는 말인데 이번 빅딜 뭘 노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재무 구조를 좀 살펴봤거든요. 자기 자본이 이제 두나무가 6조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1조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나무의 순이익이 한 9,838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가까운 거죠. 네이버 파이낸셜은 1,623억 원 수준이 되는데 이 둘의 합병, 그러니까 결합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K 핀테크 업체가 탄생한다. 이런 의미가 먼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 양측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아예 가상자산 기반의 모든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 네, 네이버는 그동안 사실은 뭐 포털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결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1등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새로운 어떤 시장의 중심성이 가상자산으로 옮겨간다라고 할 때 기존에 있던 네이버의 지위가 위협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가상자산 시장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신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반면에 두나무는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는 1등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객 확인 의무를 조금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당국으로부터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사업 확장에 기존 제재 같은 게 조금 걸림돌이 돼서 자체적으로는 코인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에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측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산 시장으로의 진출, 두나무 입장에서는 거래소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신사업으로의 확장. 이 두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양사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요. 기존의 네이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서비스에 가상자산 서비스가 얹어지면은
소위 말하는 슈퍼 앱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슈퍼 앱에 대해서는 네이버도 두나무도 각각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면 이거는 서로 윈윈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나무가 아직 비상장이잖아요. 네. 이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가 맞나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나스닥이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큰 시장에 상장하려다 보면 아직은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의 연속성, 확장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나스닥 심사를 현재 기준으로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게 분석이었어요. 상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든든한 우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과의 어떤 식으로든 합병을 통해서 이제 사이즈도 키우고 단순히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신사업도 하는 회사다. 우린 영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회사다라는 걸 입증함으로써 나스닥 상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게 복선이 아닐까 이렇게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파이낸셜도 사실은 상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이에요. 네. 기존에 투자했던 모 회사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예. 직접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하게 맞습니다.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하나만 상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 파이낸셜을 떼서 상장하게 되면 기존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두나무를 품에 안음으로써 이제 전혀 기존에 있던 네이버 파이낸셜보다는 완전히 덩치가 커지고 그렇죠. 우리는 변모했다라는 걸 시장에 이제 명분으로 제공하고 네. 그걸 가지고 나스닥으로 상장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네이버 파이낸셜의 상장 계획에 돌파구가 열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양사 다 상장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묘책이 아마 합병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전망하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랑 두나무가 합병을 하는 방식도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가 이제 모회사, 그 아래 네이버 파이낸셜이 자회사, 그 아래 손자회사로 두나무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예상이 됩니다. 합병 발표 날 네이버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 주가가 합병 기사가 났던 25일에 무려 11% 이상 급등을 했고요. 두나무의 주식은 장외 시장에서 13% 정도 떨어지면서 극명한 온도 차이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작은 친구가 더 큰 공룡을 먹는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주가에 대해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오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두나무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회사의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큰 이익은 못 보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아직 뭐 절차나 협의가 많이 남은 상황이겠죠? 이제 네이버랑 두나무 관계자 양쪽을 다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지금 이 합병 시나리오는 일종의 이제 가안이에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그 검토 중인 한 개일 뿐이고 그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논의 중인 건 맞다.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빅딜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긴 합니다. 금융당국 승인도 필요하죠. 양사 이사회도 거쳐야 되죠. 주주총회 승인도 받아야 되죠. 되게 많은데 특히나 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 기업 결합 심사에서 시장 집중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대주주 적격성이랑 사회적 신용 등을 살펴봅니다. 이 검토를 다 거치고 나서야 이제 이 빅딜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는 거라서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긴 합니다. 또 이제 빅딜 성사 이후에도 이 주요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이 별도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거대 두 기업이 힘을 합쳤으니 확실히 체급이 커진 거잖아요. 우리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의 온오프라인 금융 결제 확대를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두나무는 지난달에 이제 자체 블록체인 넷인데 이름이 기와체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와. 네, 블록체인 메인넷 기와체인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좀 시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이 말이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스테이블 말 그대로 안전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 있는 코인이다. 그럼 어떻게 코인이 안전성이 있게 되느냐라고 네. 본다 그러면 이 코인을
미국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은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에 또 투자하게 됩니다. 내가 1코인을 산다 그러면요. 그 플랫폼에서는요. 한마디로 1달러를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좀 시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나무가 발행을 하고 업비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네이버페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조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은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 글로벌 빅테크, 핀테크 전쟁에서도 등판할 수 있는 그런 IT 팀 코리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이제 모두 이번 결합을 통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페이팔, 스트라이프,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글로벌 핀테크와 이 세계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도 경쟁으로 뛰어드는 거군요. 네. 네. 아니 박준우 기자 정말 관심이 많은지 얼마 전에 미국에 직접 가셔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오셨잖아요.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한 10일 정도 취재를 하고 왔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에선 사실 실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네. 다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여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에 1,25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화로 약 174조 원이었는데 올해 5월에 2,55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356조 원. 두 배 가량이나 몸집이 키운 거죠. 네, 2배가 3년 만에. 넘었네요. 네, 2배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약 한 90% 이상이 이 달러와 연동이 돼 있는데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랑 서클의 유통량이 약 95%로 시장을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JP 모건도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 시티그룹이나 비자 같은 이 전통 금융 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예금 토큰 실험, 결제 인프라 확대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달러 패권이 전통 금융 시장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에도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빨리 제도화를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원화 시장을 사실은 컨트롤하는 중앙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행은 약간 신중론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말을 안 들면 어떡하지?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때문에 환율 방어에 말을 듣지 않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모든 안전판을 다 갖춘 다음에 천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열어야겠어라고 하는 신중론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이미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나날이 현재 발전하고 있고 그 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속도전이 신중론보단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으로 빨리 법안을 완성하고 우리도 빨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천히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개선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칫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영영 잃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 지금 오히려 빨리 더 코인 시장에 우리가 진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미국이 견제를 하진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공동 설립자금 최고 운영자가 우리나라에 방한했었거든요. 네. 네. 우리는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할 거야라는 오.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네. 원화 기반형 한국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거야, 한국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의 25%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어떤 시장보다도 높은 침투율과 사용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견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선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도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는 게 더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연동을 통해서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현재는 더 지배적이에요. 네.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통해서 한국 시장도 빨리 커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긴 하네요. 네,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한국을 대표하는 K금융의 글로벌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 영향을 미쳐 나갈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